여러분은 신혼집에서 처음으로 남편과 나란히 누웠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희망으로 기억될 그날이 제겐 좀 다르게 기억되는데요. 끔찍한 공포와 배신감의 날로 말이죠. 신혼집에 입주한 첫날 밤 문틈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제 삶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오랫동안 가슴속에만 품고 있던 그 사연을 오늘 썰밤 가족분들께만 털어놓으려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옛날엔 편부, 편모 가정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한부모 가정이라고 말한다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란 한부모 가정 출신이에요. 잘 기억나진 않지만 3살 무렵 아빠는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죠. 엄마와 저를 헌신짝 버리던 내팽개치고 말이에요. 그 뒤로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남의 집 청소며 식당 허드렛 일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셨죠. 엄마는 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어요. 빠듯한 형편임에도 제가 갖고 싶다 하면 브랜드 운동화나 예쁜 머리핀 같은 것도 척척 사주셨고요.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학교 운동회나 학부모 참관 수업에 꼭 와주셨죠. 하지만 한부모 가정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단 고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엄마나 아빠 어느 한쪽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결핍이 생긴다는 걸요. 저 역시 열심히 일하는 엄마 덕분에 배를 곪은 적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어딘지 모르게 늘 허기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에 아빠가 있는 친구들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가요? 반 친구들 앞에서 가족 소개를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 얘기만 길게 하고 아빠 얘긴 대충 얼버무렸어요. 거짓말을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발표가 끝난 뒤 짝꿍이 묻더군요. 지영아, 너네 아빠는 뭐 하셔? 아, 그게 회사원?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니?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몰라? 난 아빠랑 같이 안 살아. 그러자 짝꿍이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 왜? 어디 멀리 일하러 가셨어? 그때 그냥 그렇다고 하고 말 것을 쓸데없이 솔직했던 저는 망설이다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셔서 같이 안 사는 거야. 아, 그렇구나. 미안해. 짝꿍이 괜한 걸 물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사과했어요. 저를 보는 두 눈엔 동정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불쌍한 아이를 보는 듯한 감정이 넘실거렸죠. 참 이상하죠? 그게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을 받는 것보다 더 싫더군요. 학교에선 애써 감정을 내리눌렀지만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훅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 눈물은 엄마가 고된 일과를 끝내고 퇴근했을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죠. 지영아, 왜 그래? 너 왜 울고 있어? 어디 아파? 엄마, 아빠는 왜 우릴 버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놀라서 달려온 엄마를 붙잡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의 표정이 일순 아프게 허물어지더군요. 갑자기 아빠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국어 시간에 가족 소개 발표를 했는데. 저도 철없게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무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딸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엄마는 애써 표정을 갈무리한 뒤 손등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지영아, 아빠가 그렇게 떠난 건 지영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가 서로 잘 안 맞아서 너는 같이 살지 않기로 했을 뿐이야. 아빠는 비록 떠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영이 너를 생각하고 계셔. 버린 게 아니야. 정말? 근데 왜 아빠는 날 보러 오지 않는데? 왜 내 생일에도 선물 안 주고 전화도 안 하는데? 그건 아빠가 바빠서, 너무 바빠서 그래.
나중에 바쁜 일 다 끝나면 지영이 보러 오실 거야. 엄마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아빠는 이후 단 한 번도 저를 찾은 적이 없었어요. 아빠가 도망갔던 그 여자와 재혼해서 자식들까지 낳고 살았다는 건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요. 그 사실 역시 제게 참 커다란 상처가 되었네요. 얼굴도 모르는 이복 동생들에게 아빠를 빼앗긴 기분이었죠. 중학생이 되면서는 점점 아빠라는 단어에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됐어요. 친구들이 아빠랑 뭘 했다는 둥, 아빠가 뭘 사줬다는 둥, 아빠 얘기만 꺼내면 괜히 혼자만 벽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그 친구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졌고요. 고등학생 땐 아예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이 생겨버렸어요. 남자들은 언젠가 다 떠나버리는 존재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 같은 게 뿌리내려 있었죠. 물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요. 그러던 중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공포감으로 변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대학 신입생 때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저는 여전히 이성 친구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냈어요. 같이 과제를 하거나 조별 활동을 하는 정도, 딱 그 정도 선에서만 관계를 맺었죠. 괜히 더 가까워졌다가 실망하거나 상처받을까봐 늘 스스로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교양 수업을 듣던 한 남학생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저기 혹시 이번 시험 범위 알아? 내가 지난번에 결석해서 못 들었네. 아, 교재 10강까지야. 고마워. 이거 하나 먹을래? 편의점에서 샀는데 하나 더 주더라고. 그 애가 내민 건 초콜릿이었어요. 거절하기도 못해서 그냥 받았는데요. 그 애가 절 빤히 쳐다보더군요.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제가 먹을 때까지 기다릴 태세라 결국 마지못해 초콜릿 껍질을 까 입에 넣었는데요. 웬걸?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초콜릿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며 감탄했죠.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자 그 애가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치? 왜 맛있는 게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알려주고 싶잖아. 그 사람도 맛있어하면 별거 아닌데 뿌듯하고. 아, 내가 너무 혼자 신나서 얘기했나? 난 영문과 김영식이라고 해. 너도 나랑 같은 1학년 맞지? 아, 응. 난 국문과 이지영이야. 이후로도 그 애는 수업 때마다 종종 자기 간식을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도 주고받게 됐는데요. 처음엔 거진 수업이나 과제 관련 얘기만 나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뿐인가요? 가끔 시간이 맞으면 단둘이 구내식당 같은 곳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네요. 남자와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된 건 처음이었어요. 뭐랄까, 그 애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옷을 잘 입거나 키가 큰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편안했다고 해야 할까요? 수더분한 성격에 조곤조곤한 말투가 왠지 모르게 사람을 풀어지게 했죠. 특히 그 애는 배려심이 많고 눈치가 빨랐어요. 제가 아버지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안 뒤로는 먼저 묻지도 않았고 무턱대고 이해한다는 식의 위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기만 했죠. 그런 모습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됐고요. 저는 얼마 안가 그 애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제 인생 첫 연애였죠.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좋았어요. 누군가가 내 하루에 관심을 가져주고 약속이 없어도 보고 싶다고 먼저 연락해주고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죠. 아빠가 절 그렇게 떠난 뒤로 저는 내심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부모도 날 버렸는데 누가 날 사랑하겠어 하는 자조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느끼게 됐네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몰랐는데 남자친구는 연인에 대한 집착이 큰 사람이었어요. 전 여자친구가 바람둥이에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속속들이 알려고 했고요. 제가 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웃기라도 하면 누구야?
남자야? 왜 웃는데? 라며 다그쳤어요. 그래도 연애 초반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견딜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친구의 그런 집착이 점점 버거워지더군요.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10통이고 20통이고 걸어댔고요. 그래도 안 받으면 쉴 새 없이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 끝나? 학교 앞에서 1시간째 기다리는 중. 전화 좀 받아. 걱정되잖아. 혹시 다른 놈이랑 있는 건 아니지? 남자친구의 사랑은 언젠가부터 족쇄가 돼 저를 졸라맸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 같았고 점점 숨이 막혔죠. 그래도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어떻게든 견뎌보려 했는데요. 사귄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방학을 얼마 앞두지 않은 가을이었죠.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서 학교 수업도 빠지고 집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남자친구에겐 따로 문자를 남겨뒀죠. 안 그럼 또 난리가 나니까요. 자기,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수업 빠지고 집에서 쉬려고. 많이 아파? 내가 갈까?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약 먹고 한숨 자면 괜찮아질 것 같아. 내일 연락할게. 남자친구도 분명히 알겠다고 했는데요. 안심하고 약 기운에 취해 얼마나 잤을까? 날카로운 소음에 문득 눈이 떠졌어요. 누군가 제 자취방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더군요. 너무 공포스러워서 잠시 꼼짝도 못했는데요. 문 너머로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지영,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이지영, 문 열어봐! 문 열어보라고! 공포스런 방문객의 정체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였어요. 깜짝 놀라 얼른 문을 열었더니 남자친구가 흥분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뭐야?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라니? 내가 뭐 여기 오면 안 돼? 누구 남자라도 숨겨둔 거야? 남자친구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막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아파서 집에서 쉴 거라고 얘기했잖아. 거짓말인지 알게 뭐야? 뭐? 거짓말? 그래. 너 요즘 툭하면 아프다고 하잖아. 혹시 남자라도 생긴 건가 해서.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희번덕한 눈으로 제 방 여기저기를 훑어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네요. 남자친구는 단순히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이 심한 정도를 넘어 제정신이 아니란 걸요. 그러자 정이 뚝 떨어지면서 지긋지긋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을 사사건건 의심하는 거야? 내가 진짜 바람이라도 피웠으면 몰라. 기가 막혀서 진짜. 확실해? 정말 혼자 있었어? 그렇다고 했잖아.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우리 헤어지자. 결국 제 입에서 이별을 고하는 말이 흘러나왔는데요. 그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무시무시해졌어요. 뭐? 너 지금 헤어지자고 한 거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다른 남자 생긴 거 맞지? 아니라고 할 틈도 없이 남자친구가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결국 너도 똑같은 더러운 여자였던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날 버리고 다른 남자랑 또 붙어먹어. 아파. 그만. 제발 그만해.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끔찍한 통증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어요. 엉엉 울며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남자친구는 절대 멈추지 않았죠.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부터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난 건 바로 옆집 아주머니였죠.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 불렀으니까 허튼 짓 할 생각 마라. 아니 난... 그 소리에 놀란 남자친구가 주춤하더니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경찰과 통화 중이라는 걸 확인하자 그대로 아주머니를 밀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이 전신을 감싸더군요. 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과 피가 뒤섞인 얼굴로 아주머니를 올려다보며 그제야 겨우 한마디를 뱉었죠. 아주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학생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아주머니가 황급히 다가와 제 상체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갈비뼈 2대가 금이 갔고요. 눈 아래는 멍이 심하게 들었고
손목에도 골절이 있었죠.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엄마는 제 몰골을 본 순간 주저앉아 통곡하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작은 애를 때릴 데가 어딨다고? 너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고 다닌 거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엉엉 우는 엄마 앞에서 너무나 죄송했고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애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을까? 왜 이렇게 될 때까지 헤어지지 못했을까? 사실 저는 피해자일 뿐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제게서 잘못을 찾게 되더군요. 남자친구는 사건 직후 경찰에 붙잡혔지만 도주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되지 않았고요. 며칠 뒤 눈물 콧물 흘리며 절 찾아왔어요. 미안해 지영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그 기막힌 변명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뭐?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때린 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나도 내 사랑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전 여친이 하도 바람 피우고 거짓말 해대는 통에 요즘 네가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도 나 속이고 뒤에서 몰래 다른 놈 만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됐어. 넌 내 전 여친이랑 다른데 그럴 리가 아닌데.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차라리 날 때려도 좋으니까 제발 헤어지잔 말만을 하지 말아주라. 병실 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은 남자친구를 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제게도 분명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그런 절 붙잡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한 번 때린 놈이 두 번은 못 때리겠니? 사랑한다면 그럴 순 없는 법이야. 하물며 개 한 마리를 키워도 꼬리라도 잘못 밟으면 너무 미안해 죽겠는 게 사람 마음인데 널 키우는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놈한테 절대 네 인생 또 맡기지 마. 엄마의 조언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이별을 선언했어요. 처음엔 남자친구도 그걸 받아들인 듯 보였죠.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아니 그 사람은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앞, 자취방 앞, 심지어 친구들과 가는 카페까지. 우연이야 라고 말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됐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자취방도 옮겼지만 학교까지 옮길 순 없잖아요. 전 남자친구는 여전히 제 주변을 그림자처럼 맴돌았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남자친구를 2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쓰고 풀려났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땐 특히 스토킹에 대한 제대로 된 법 조항조차 없었으니까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고 뒤에서 갑자기 덮칠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기 말이라 과제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던 길이었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였죠.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지영아,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제발 나 좀 받아주라. 왜 이래, 저리 가. 이거 놓으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날 따라다닐 건데? 벌 줄 만큼 줬잖아. 너야말로 도대체 언제까지 날 이렇게 힘들게 할 건데? 전 남자친구가 언성을 높이며 제 팔을 낚아챈 순간 다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 남자친구가 저를 무자비하게 때리던 그날이 생각났죠. 왜 또 나타난 거야? 제발 그만해.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저는 젖먹던 힘을 다해 전 남자친구를 뿌리쳤고요.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 앞으로 내달렸어요. 전 남자친구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저를 쫓아오기 위해 따라붙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오던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왔어요. 전 남자친구는 저를 붙잡으려다 그대로 차에 치였고요. 순식간에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사고 이후 전 남자친구는 반신불수가 됐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척수신경이 손상돼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평생 스스로의 힘으론 일어날 수도 누울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전 남자친구는 그렇게 학교를 자퇴하고 제 인생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전 남자친구의 악몽에 시달렸죠. 아무리 절 괴롭혔던 사람이라 해도 제 앞에서 피범벅이 되어 쓰러지는 모습을 본 건 너무나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 사고로 제가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던 거라고. 어쨌든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남자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스스로 단단한 껍질을 뒤집어 쓴 채 30이 넘도록 아무도 제 곁에 들이지 않고 살았어요. 사랑도 연애도 결혼도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다시 한번 인연이 찾아오더군요. 계기는 다름 아닌 엄마의 건강 악화였어요. 그 무렵 엄마가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셨어요. 지영아, 엄마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너 혼자 남는 거잖아. 엄만 네가 엄마처럼 외롭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남자 만나 얼른 가정 꾸렸으면 좋겠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연애도 결혼도 남의 일이라며 철저히 선을 긋고 살았는데 막상 엄마가 절 걱정하는 걸 보니 문득 난 정말 끝까지 혼자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리 없었으니까요. 때마침 그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팅 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보다 4살 연상의 세계적으로 이름난 IT 회사에 다니는 남자였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처음엔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과거 스토킹당한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성화로 결국 저는 소개팅 제안을 수락하게 됐고요. 시내에 있는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상대를 처음 만나게 됐죠. 그 남자는 뭐랄까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듬직한 게 위협적으로 보이기보단 저를 어떤 위험에서든 지켜줄 것처럼 보였고요. 그러면서 차분한 말투와 능숙한 리더십으로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었죠. 아, 어른 남자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싶었달까요? 알고 보니 장남이라서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일찍이 철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은 일하느라 바쁘셔서 늘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나 돌아오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제가 동생들 챙기고 먹이고 씻기고 다 했죠. 막내 학부모 행사 같은 것도 제가 가고 그랬다니까요. 어머, 힘드셨겠어요? 힘들긴요. 제 천성이 좀 남을 돌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할만했어요. 일찍이 아버지란 존재를 잃어버려서일까요? 저도 그 사람의 동생들처럼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성적인 호감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그 사람과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게 됐죠. 하지만 관계의 진전이 빠르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전 남자친구와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머뭇거리게 되는 게 있었고요. 그 사람도 과하게 들이대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같이 있을 때도 애정 표현을 마구 한다거나 무슨 말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하고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평소처럼 데이트를 끝내고 그가 집까지 바래다 주던 길이었어요. 정지 신호에 차가 멈춰선 순간 그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직감적으로 입을 맞추려 한다는 걸 알았죠. 그가 그렇게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건 처음이었어요. 제 과거 연애사를 듣고는 기다려주겠다 했었거든요. 오래 사귄 만큼 받아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으려던 순간 본능처럼 몸이 확 굳어버렸어요. 일순 전 남자친구와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갑작스럽게 숨이 막혀왔고 저는 재빨리 그를 밀쳐냈죠. 미안해. 나 먼저 갈게. 그는 아무 말 없이 절 바라보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그의 차에서 내려 달아나듯 도로 쪽으로 뛰었을 때였어요. 신호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찰나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시야를 스쳤어요.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잡아 끌더니 온몸으로 저를 감싸며 땅에 함께 넘어졌어요. 눈앞이 빙글 돌고 귀에선 삐 하는 이명이 들렸죠.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제 몸 여기저기를 확인하던 그는 이내 큰 목소리로 외쳤죠. 신호를 보고 건너가야지. 큰일 날 뻔했잖아. 미안해, 영철씨. 난 그저... 일단 병원부터 가자. 그가 그 자리에서 저를 안아들어 다시 차에 태웠어요. 조수석에서 놀란 마음을 추스르는데 문득 운전대를 잡은 그의 팔목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더군요. 저를 감싼 채 바닥을 구르다 다친 것 같았어요. 영철씨, 피나. 팔에서 피가 난다고. 그러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흘낏 보더니만 옷에 쓱쓱 닦아냈어요. 이 정도쯤은 간지럽지도 않아. 난 괜찮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얌전히 앉아있어. 어딜 어떻게 다쳤을지 몰라. 지금 내 걱정할 때야? 난 나보다 당신이 더 걱정돼. 그 말에 일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모르게 팔을 뻗어 그 사람에게 입을 맞췄어요. 저희의 첫 키스였죠. 그렇게 저는 제 삶에 다시 누군가를 들이게 됐어요. 이전보다 적극적인 저의 태도에 그도 더욱더 열렬하게 애정을 표현했고요. 저희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뭐든 다 제 의견에 맞춰줬고요. 예비 시부모님과 사소한 의견 갈등이 생겨도 나서서 막아주곤 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가 휴대폰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거였죠. 늘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았고 샤워를 하러 갈 때도 꼭 들고 들어가더군요. 거기까진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현대인들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이 자기 휴대폰에 손대는데 엄청 민감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가면서 깜빡하고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요. 그 사이 전화가 와서 제가 들고 화장실로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이 씻다 말고 다급하게 휴대폰을 채가더군요. 뭐 하는 거야? 내 핸드폰을 왜 당신이 갖고 있어? 아니, 저기 협탁 위에 있길래 벨소리가 울려서 회사 전화일까봐 갖다 주려고. 됐어.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 나 내 물건에 누가 손대는 거 싫어해. 그 뒤로 남자친구는 한층 더 철저하게 자기 휴대폰을 챙겼어요. 심지어 저랑 같이 있을 때 문득 제 시선이 휴대폰으로 향하면 곧장 화면을 엎어버리곤 했죠. 참다 한 번은 농담식으로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영철씨, 좀 그렇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젠 쳐다도 못 보게 하네? 거기 뭐 내가 알면 안 되는 비밀이라도 들어있는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겸언쩍어하는 표정으로 답했어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워낙 일 관련 보안이 많아서 그래. IT 회사란 게 그렇잖아. 자사 기술도 기술이고 거래처나 고객 리스트 같은 것도 다 들어있어서 혹시라도 유출되면 큰일 나거든. 그런다고 당신이 유출할 거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 돼서 그래. 누구한테나 다 이런다고. 그래? 하긴 일 관련된 거니까 더 민감하겠네. 남자친구의 설명에 그땐 바로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는 보안이 엄격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와 남자친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자친구와 나란히 식장에 버진로드를 밟으며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몰라요. 이제야 나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됐구나. 평생 의지할 인생의 동반자가 생겼구나. 감격스러웠죠. 엄마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꿀처럼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저희 둘은 바로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미리 꾸며둔 안방 침대에 누우니 정말 이 사람과 가족이 된 게 실감이 나더군요. 다음 날 바로 출근해야 하는 남편은 일찍 잠이 들었고요. 저도 하루 종일 정신없이 움직였던 탓에 그대로 골아떨어졌죠. 그러다 새벽에 요의가 느껴져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쯤이더군요.
그런데 웬걸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화장실에 갔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안방 화장실엔 아무도 없더군요. 그때 밖에서 뭔가 움직이는 인기척이 느껴져 남편인가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 잠긴 집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는데 아직 새 집이라 그런가 좀 무섭더군요. 여보 어딨어? 주방에 있어? 조심스럽게 남편을 부르며 주방 쪽으로 이동하려던 찰나였어요. 복도 건너 작은 방 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더군요. 이상했어요. 그 방은 신혼살림 정리하느라 짐만 잔뜩 쌓아둔 창고 같은 곳이었거든요. 여보 거기 있어? 의아한 마음을 안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와이프 깨겠다. 10분 안에 끝내자. 남편은 분명 혼자일 텐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뭘 10분 안에 끝내자는 거지? 내가 깨서 보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 남편의 뜻모를 소리에 심장이 요동쳤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간신히 발끝을 움직여 살금살금 남편이 있는 방 앞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문틈으로 아주 살짝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방 안엔 책상 하나를 중심으로 모니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고 전선과 외장하드, USB가 어지럽게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모니터에는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 떠 있었어요. 화면 속엔 알몸의 여자들이 차례로 비춰지고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야한 동영상을 찍는 전문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이었어요. 자기가 찍히는지도 모르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거나 알몸으로 옷을 갈아입더군요. 경악스러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영상들을 한쪽 컴퓨터에 옮기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남자가 뭐라 부르니 낄낄대며 입을 열더군요. 우리 와이프? 그럼 확실하게 찍었지. 이번 신혼여행지에서 대박 영상 건졌다. 남편이 컴퓨터 화면 한 구석을 클릭하자 작은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재생됐어요. 너무나 익숙한 화장실. 제가 어제까지 있던 신혼여행지 숙소 화장실이었죠.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그 안엔 제가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수건을 두른 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는가 하면 볼일을 보는 장면도 있었죠. 저는 꿈에도 모르는 사이 찍힌 지극히 사적인 순간들이었어요. 영상을 확인한 수화기 넘어 남자의 웃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독한 놈. 진짜 지 와이프까지 몰래 찍었네? 그럼 하와이까지 갔는데 뽕을 뽑아야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쭉쭉 카메라 돌렸어. 이거 올리면 무조건 순위권 안착이야. 우리 와이프 몸매 하나는 봐줄만 하잖아. 오늘 안에 마무리하고 영상 넘기자. 네 와이프한테는 안 들킨 거 맞지? 지금도 세상 모르게 자는 중이야. 얼른 끝내고 나도 자야지. 피곤해 죽겠다. 맞아요. 남편은 여자들의 불법 촬영물을 찍고 유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시간에 저 모르게 공범과 함께 그 자료를 정리하고 송출하고 있던 거죠. 그걸 깨닫고 나니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이 밀려왔고 심장은 귀에서 요동치는 북처럼 울렸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도망쳐야 돼. 저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겨우 붙잡고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갔죠. 신발도 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문을 열고 도망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당신 거기서 뭐해?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댄 찰나 남편이 어느새 방 밖으로 나와 절 발견한 거예요. 두 눈이 마주쳤고 제 눈에 깃든 공포심을 본 순간 남편은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어요. 당신 다 봤구나. 아니야, 난...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본 거 맞구만. 저는 남편을 무시한 채 그대로 현관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남편이 제게 달려들었고요.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거실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버렸죠. 아이씨, 야, 너 어디까지 봤어?
전부 다 본 거야? 뭐가? 잡았대 생각하지 마! 남편이 우악스럽게 손을 치켜들며 제게 고함을 질렀어요. 늘 다정다감했던 그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죠.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래, 다 봤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많은 여자들 알몸을 언제 몰래 찍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나까지... 당신 미쳤어? 그 말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영아, 너 오해하는 거야. 그냥 나 혼자만 보려고 했던 거야.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는 않았어. 다 지웠어. 진짜야. 그냥 기록 삼아. 기록?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제가 고함을 치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어요. 왜? 뭐 남편이 마누라 알몸 영상 하나 못 갖고 있어? 당신 혼자 갖고 있던 게 아니잖아. 다 들었어. 전화로 어떤 남자한테 영상 넘기겠다고 했잖아. 그러자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뒷머리를 긁었어요. 아, 진짜 다 들었네. 이건 네가 자초한 거다. 난 너한테 끝까지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고 싶었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우악스럽게 제 멱살을 잡고 상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대로 제 얼굴을 향해 따귀를 날렸죠. 어찌나 힘이 센지 저는 비틀거리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기까지 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사정 봐주지 않고 그대로 또 한 번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제 목을 잡아 조르기 시작했죠. 살려줘. 미안. 진짜 미안, 여보. 그러니까 얌전히 잠이나 쳐 잘 것이지 왜 기어나와선.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목이 조여 더는 말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그 스토커한테서 어떻게 벗어났는데요. 이대로 또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한테 죽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허물어진 팔을 들어 올려 온 힘을 다해 남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뗀 사이 재빨리 남편을 밀쳐냈고요. 현관문 쪽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죠. 아이씨, 야, 너 거기 안 서? 잡히면 진짜 죽을 줄 알아, 이씨. 순식간에 뒤쫓아온 남편의 손이 아슬아슬하게 제 머리카락 끝을 스쳤지만 저는 간발의 차로 잡히지 않았고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내달렸어요.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옆집 문을 두드렸죠.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저 죽이려 해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다행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경악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그런 아주머니를 붙잡고 매달렸죠. 아주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남편이 절 죽이려고 해요.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에구머니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새댁 남편이 새댁을 때렸다고요? 남편이 저를 뒤쫓아 복도로 나온 건 그 바로 직후였어요. 아직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상태로 얼굴엔 화가 잔뜩 올라 있었죠. 하지만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을 감추더군요. 여보, 당신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대체 뭐라는 거야? 갑자기 없어져서 놀랐잖아. 다가오지 마!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는 남편을 향해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열더군요. 아주머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예요. 저희 그냥 좀 다툰 것뿐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괜한 일로 패기쳐서 죄송합니다. 지영아, 제발 이리 와. 우리 사이의 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이게 무슨 창피야. 멀쩡한 척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소름이 끼쳤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남편의 연기에 넘어가면 어쩌나 등골이 서늘해졌는데요. 다행히 아주머니는 잔뜩 경계 섞인 눈빛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시더니 곧장 제 손을 꼭 잡고 재빠르게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지금 새댁 상태 보이죠? 얼굴이 이렇게 부었고 피까지 나는데 그냥 다툰 거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시고 돌아가요. 잠시만요, 아주머니! 당황한 남편이 달려와 절 붙잡기 전 아주머니가 재빠르게 절 안으로 들이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을 잠근 후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예, 여기 XX동 XX 아파트인데요. 지금 제 옆집에 있는 신혼부부네 아주 난리가 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쥐잡듯이 팼더라고요.
새댁이 우리 집까지 와서 살려달라고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지금 복도에 나와 있고요. 새댁 얼굴이 엉망이야. 빨리 좀 와주세요. 그렇게 신고를 마친 뒤 아주머니는 저를 거실로 이끌었어요. 저를 소파에 앉히곤 뜨거운 물수건을 가져와 제 얼굴을 닦아주셨죠. 새댁 괜찮아? 남편이 평소에도 이랬어? 대체 무슨 일이야? 그 따뜻한 걱정에 얼어붙어 있던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어요. 저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죠. 단순히 절 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몰래 절 찍었어요. 신혼여행 가서 제가 모르는 사이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 영상도 수두룩했어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진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주머니 역시 경악하던 것도 잠시, 이내 굳건한 눈빛으로 제 어깨를 토닥이더군요. 세상에 별 미친놈이 다 있네. 됐으니까 새댁은 아무 걱정 마. 곧 경찰 오면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인터폰으로 경찰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셨고요. 제게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들이 바로 저희 집으로 건너가 현관문을 두드렸죠. 잠시만요, 경찰입니다. 좀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남편분. 저는 남편이 진작에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남편은 태연하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군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내분한테 들었습니다. 아내분을 비롯한 다른 여자들 불법 촬영물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자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며 헛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와이프가 멋대로 제가 컴퓨터로 영화 보던 걸 오해한 것뿐인데. 이 여자 컴맹이거든요. 혼자 영화 본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러시던가요. 참나.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와이프 정신병이 좀 있어요. 가정 환경도 안 좋고 옛날에 사귀던 남자한테 스토킹도 당했었거든요. 근데 저 정신 나간 여자 말만 듣고 무고한 시민을 이렇게... 저희도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면 확인을 해야 돼서요. 뭐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뒤져보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땐 제가 와이프 무고죄로 고소해도 되는 거죠? 자기 죄를 딱 잡아떼는 건 물론 저를 정신병자로 몰기 위해 제 아픈 과거까지 들먹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저런 놈의 대체 뭘 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더군요. 그 사이 경찰들은 대대적으로 저희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웬걸, 컴퓨터는 물론이고 그 많던 외장 하드들을 뒤져봐도 뭐가 없더군요. 맞아요. 그 사이 남편이 싹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경찰들을 집안으로 들인 거였죠.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내분, 정말 제대로 보신 게 맞습니까? 경찰들의 물음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요. 남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거 봐요. 와이프가 멋대로 오해해서 난리친 거라니까요. 괜히 경찰분들만 헛걸음하셨네요. 그 뻔뻔한 태도에 더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웃기지 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똑똑히 봤어. 당신이 호텔에 있던 날 몰래 찍은 거, 그리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했잖아. 그러자 남편이 질린다는 듯 한숨을 내셨어요.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대체 무슨 영상을 찍었다고 그래? 아무렴 설마 내 하나뿐인 와이프인 당신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어? 자꾸 이런 식으로 잡아뗄 거야? 내가 뭘... 그래서 뭐 증거라도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당신 내가 전부터 말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한 것 같아. 한번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계속 그렇게 나오시겠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옷 안쪽에 있던 뭔가를 꺼내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 손에 쏠렸죠. 없다고? 증거가? 그럼 이건 뭔데? 제가 꺼낸 건 다름 아닌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아까 도망치던 와중에 뭔가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거실에 널브러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쥐고 나왔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이 핸드폰 당신 거 맞지?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경련을 일으켰죠. 내놔! 안 내놔!
흥분한 남편이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남편 옆에 서 있던 경찰들이 막아섰어요. 그 사이 저는 다른 경찰에게 핸드폰을 건넸죠.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직접 찍은 다른 여자들이랑 제 영상도 있고요. 공범들하고 나눈 문자 메시지도 아까 아주머니 집에 피신해 있으면서 다 확인했어요. 경찰관이 핸드폰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사진첩에 들어가 증거를 확인한 뒤 침음을 흘리더군요. 아내분 말씀이 다 맞군요. 이건 그냥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네요. 바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남편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며 남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남편이 몸부림치며 발작하듯 소리쳤어요. 아니야! 그건 그냥 개인 기록이야! 난 유포한 적 없다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당신 하나뿐인 남편이잖아. 어떻게 날 이렇게 경찰에 넘길 수가 있어? 하! 남편 같은 소리 하네. 쓰레기 같은 자식.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다신 얼굴도 안 보고 살 거라고. 누구 마음대로 웃기지 마! 내가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이 개 같은... 이성을 잃은 남편이 마구 험한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뿐 더는 제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고 이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핸드폰과 연동된 외장 하드와 인터넷 계정에서 수십 건이 넘는 불법 촬영 영상들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남편의 전 여자친구들부터 하룻밤 상대들까지 피해 여성들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죠. 당연히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너무 역겹고 끔찍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의 천인공노할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신과를 다니며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하던 중 남편의 변호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의뢰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였던 피해자께서 선처를 호소해 주신다면 재판부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끝까지 공손하고 점잖았지만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였죠. 봐달라. 웃기지도 않았어요. 범죄자 주제, 수십 명의 여자들 인생을 망친 주제 어디 뻔뻔하게 봐달란 말이 나오는지. 선처는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 놈을 변호한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 말에 남편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결국 재판에서 남편은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그 사람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해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고요. 더는 얽히고 싶지 않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모두 바꿨어요. 남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더는 궁금하지 않아요. 설사 출소한다 해도 두려울 것도 없고요. 저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더는 지은 죄도 없는데 위축된 삶을 사는 건 그만두려고요. 다행히 현재 저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과 이혼 후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도 하나씩 낳아 잘 키우고 있답니다. 사실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완전히 다 나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텔레비전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뉴스를 보거나 할 때면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턱 막힌답니다. 그래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남자에게 대이고도 또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냐고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결국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란 동물은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제가 운이 나빴을 뿐 세상엔 분명 좋은 남자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처럼 말이죠. 물론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희 남편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잘 삐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무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저를 버린 아빠처럼 무책임하다거나 전 남편처럼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한편으로 제 독립성과 자유 또한 존중해준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새삼 남편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녁 반찬에 신경 좀 써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